오케이, 그러더라. 네, 25, 26, 27, 28, 29, 30. 관장님, 10분 안에 가겠나? 예, 수고하십니다. 요 소동 구급되고요. 지금 CPR 환자 이송 중인데, 지금 저희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있다 도착할 것 같거든요.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지난해 9월 119 구급대원들이 심장이 정지된 환자를 응급조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습입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환자는 1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위급한 환자가 신속히 처치받을 응급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만 이런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시골 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4년 전 그날 밤을 악몽으로 기억합니다. 저쪽에서는 차가 화물차가 오면서 자기는 이쪽에 걸어가다가 차 오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여기서 사고를 나가지고 저녁 8시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으며 집으로 향하던 김모 씨가 마주오던 화물차에 부딪혔습니다. 가해 차량인 화물차 운전자는 곧장 김 씨를 태우고 500m 앞 병원으로 달렸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치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병원이 또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연락을 취하면서 또 병원 또 가니까 문을 운영을 안 하고 의사도 없고 응급실 운영을 안 하고. 당시 의성군에 있는 응급실은 모두 4곳이었지만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고 김 씨는 사고 장소에서 30km나 떨어진 상주시로 실려가야만 했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김 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돌아가시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죽을 사람도 아닌데.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사고는 마을에서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귀 쪽으로 출혈이 있다는 거는 두부에 손상이 있다는 건데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원거리 이송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기 보시면 상주적 십자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사망을 하셨죠.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사라진 시골 응급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경북 의성에서 2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하동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산 남쪽 끝자락. 섬진강의 마지막 물길을 품은 이곳은 해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매화들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응급실이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텅 빈 응급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 바로 이천영 원장입니다.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 그만두는 것은 이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원장의 병원 응급실도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응급실 평가 삼진 아웃제도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농어촌 응급실들을 평가해 법정 기준을 못 채우면 지원금과 지원 인력을 가차없이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연속 기준을 위반하면 지원금 제로, 응급실 지정을 취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장의 병원도 응급실 전문의 한 명을 구하지 못해 올해 삼진아웃 대상에 들었습니다. 결국은 안 되면 이제 응급실을 폐쇄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어디 뭐 돈을 땅에서 파서 이래 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환자도 많아지고 응급실도 이렇게 이제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많이 구해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뭐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이상한 얘기들을 하지만 자구 노력 아니라 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해답이 없죠. 계속되는 운영난에 응급실 문을 닫기로 했다는 이 원장.
하지만 정부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외 규정을 들이댔습니다. 지역에 단 하나 남은 응급실이니 어쨌든 운영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원금과 인력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정부. 3년이나 법정 기준을 위반했으니 원칙상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이 원장은 응급실 운영권을 반납하러 직접 군청까지 찾아갔습니다. 반납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예. 그 이제 반납하러 갔죠. 군청에요. 예.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치단체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단 열어놓고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세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관광지가 어디만 있어야지 고속도로로 가도 한 5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거든요. 현재 시골 마을들의 사정은 다 비슷합니다. 어느 누구도 돈이 안 되는 응급실을 열겠다고 나서지 않는 겁니다. 4년 전 모든 응급실에 불이 꺼졌던 의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뭐 돌아가신 분이 거의 절반 정도는 제 또 친척분이셨고 다 아는 환자들 아닙니까? 들어보면 뭐 그 씨 같은 경우는 살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500m 아닙니까? 왜 못 살립니까? 충분히 살 수 있었고 근데 그때 다 너무 괴로웠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혼자 응급실 문을 다시 열었다는 김인기 원장. 이제 이곳이 의성에 남은 마지막 응급실입니다. 여기 병원은 많네. 병원은 많지만은 해만 빠지면 문 닫거든. 그 어른 병원이 아니래가지고. 그래 이제 여는 이제 새벽에 뭐 언제라도 여 문 열어놓거든. 여기 없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여냥 없으면 죽는 사람 많죠 뭐. 대구까지 가야 되고 뭐 의성까지 가야 되고 뭐 집에 차가 있나 뭐 있노. 잘못하면 저기서 앉아 죽어도 뭐 할 수 없지. 아버지 뜻을 따라 고향에 내려와 19년째 병원을 이어왔지만 김 원장은 지금 또다시 절벽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막 고등학생을 하셨을 텐데 우리 기아는 나중에 꼭 의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병원을 꼭 차려가지고 그래서 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실 좀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래가지고 여기 의성에 오셨고. 그렇죠. 그러고 죄송합니다. 인구가 적고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응급실 환자가 한 명도 없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응급실이 내 발목을 내 인생에 발목을 잡을 것이 생각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 병원 자체 수익으로는 한 해 6, 7억 원에 달하는 응급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고 시골 응급실들은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정한 인력을 채워야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력이 제일 부족하죠. 진짜 부족하고 병리사도 저 포함해서 2밖에 없고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은 지금 한 4분 정도 계시고요. 좀 젊은 사람들이 오기에는 좀 꺼려지는 거? 너무 시골이라서 몇 분 오셨다가 가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힘들어서. 김 원장도 응급실 의료진을 구하려고 별도 기숙사와 사택 제공은 물론 심지어 하루 13만 원에 달하는 콜택시 비용까지 무리한 출혈을 감행해봤습니다. 하지만 전담 간호사 5명은 채우지 못했고 오히려 법정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인력과 지원비는 깎여 내려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병원은 법정 관리 4년째. 이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제 원래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언론에도 한번 호소해보고 법개정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저뿐만 아닐 겁니다. 시골 마을의 마지막 응급실. 그곳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사라진 시골 응급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오늘은 우리나라의 응급체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응급의학연맹 아시아 대표이사이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이강현 교수, 그리고 취재를 맡은 박재온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문자 샵 0024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산부인과나 외과, 정형외과 등 진료과가 줄어드는 지방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사라진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이 교수님, 가장 우려가 되는 점 무엇일까요? 예, 우선 내가 사는 지역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절한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골든타임이 있는 중증 외상 질환, 또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3대 중증 질환과 심정지인 경우에는 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중요하고 시간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취약지 내에 이런 응급의료 기관이 줄어들면 결국 적절한 시간에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장애율도 증가하는 큰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습니다만 시골 마을의 응급실은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삼진아웃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박재훈 기자, 이 삼진아웃 제도 때문에 응급실이 사라진 겁니까? 네, 삼진아웃 제도도 문제지만요. 2012년도에 만들어진 이 법부터 봐야 합니다. 바로 응급실 당직법이라는 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한 병원에 5개 과가 있다면 응급실 전담의와 함께 이 5개 과의 전문의 5명이 매일 이 당직을 서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시골병원 같은 경우는 과마다 전문의가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하니까 이 병원을 지키려면 오히려 응급실 문을 닫아야 했던 거죠. 논란 끝에 정부는 6개월 만에 이 법을 사실상 철회했는데요. 2013년, 그러니까 불과 1년이 안 돼서 다시 응급실에 또 한번 폭풍이 몰아칩니다. 바로 정부의 응급실 평가가 상당히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인력, 장비, 이 기준을 정해놓고 안 지킨 게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 내게 하고 지원금, 또 지원 인력까지 삭감을 해가는 겁니다. 또 이게 3년 연속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응급실 이 운영권을 내놔라, 이렇게 지정을 취소해버리는 삼진아웃제까지 도입돼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 취약지에서 그 전담 전문의를 응급실 당직 의사로 이렇게 고용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취약지 병원들이 차라리 응급실을 폐쇄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당법은 응급실을 전문의가 진료하는 그런 법적 취지, 질을 높여보자고 하는 법적 취지는 뭐 좋았으나 취약지 응급실에서 실제로 전문의를 고용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응급의료 기관은 전문의 진료가 아닌 전담 의사만 있으면 이렇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되게 돼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애초 취지는 환자에게 좀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 교수께서 보시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그 전국 그 응급실을 보면은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크게 3가지 3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번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그 밑에 지역 응급의료센터 125개, 또 그 밑에 지역 응급의료 기관 269개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269개의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중에 이제 농어촌 취약 지역이 102개의 취약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이 취약 지역 응급의료 기관과 대도시에 있는 그런 동네 응급실하고 어떤 평가 기준이
꼭 똑같은 그런 평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삼진 아웃제에 적용이 되면 또 이 잘못하면 폐쇄까지 이제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취약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제 상황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실 이 사진을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제 왼쪽에 있는 게 서울 노원동에 있는 이 원자력 병원입니다. 암센터로 이 유명한 곳인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오른쪽, 이 제 왼쪽에는 경남 하동병원 이 시골 마을 응급실입니다. 이 두 곳, 이 언뜻 봐도 사정이 너무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찾아오는 환자 수나 병원의 재정 상태 모두 이쪽 이 원자력 병원이 훨씬 나을 텐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이 두 병원을 지방응급의료기관으로 한 그룹에 넣어서 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준 못 지킨 시골병원만 과태료 내고 또 벌금에 삼진아웃 판정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교수님이 동네 응급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네도 이 동네 나름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제재를 가하려면 이 기준을 좀 더 다르게 설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 기자, 그 평가 항목 중에서도 인력 문제가 특히 논란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시골 병원들의 인력 문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실제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 전문의 채용 공고를 낸 이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연봉이 2억 1,6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뽑는 채용 공고인데요. 하는 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응급실 야간 당직을 해야 하는데 주중에 2회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야 하고요. 한 달에 2번 주말 근무가 있는데요. 주말의 근무는 낮 12시에 출근을 해서 다음 날 오전 10시, 그러니까 22시간을 꼬박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당 근무 시간으로 따져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까 1시간 초과고요. 의대 정교수 월급보다 2억 1,600만 원은 1.5배가 넘는 이 파격적인 근무 조건인데 한 달이 넘도록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의사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제가 취재 중에 만난 경남 하동병원의 원장님은 간호사 연봉으로 1억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병동 간호사들이 보통 교수님 얼마 정도 월급을 받나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이죠? 예, 아마 몇 배가 되는 그런 네, 맞습니다. 3배가 넘는 이 월급을 제시했는데도 간호사를 못 구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년 내원 환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면 2명의 전담 의사가 필요하고 1만 명 이하인 경우는 이제 1명의 전담 의사가 필요합니다. 또 간호사는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 조건을 갖추기가 취약지원급의료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이 이제 그렇지만 이 복지부 입장은 또 평가 기준을 낮추거나 이렇게 하면은 질적 이 취약지의 응급으로 질적 저하가 우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질적 저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이 평가 방법의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실제적으로 이 농어촌의 간호사나 의사를 구하는 문제는 도농 간의 인력 불균형 문제가 좀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네. 사실 이 시골 지역의 어떤 그런 인력 불균형 문제는 사실 뭐 이렇게 의료계뿐만 아닙니다. 뭐 이 변호사나 다른 기술직 모든 분야에서 다 이 시골에 이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이 의료는 생명의 어떤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아무리 어렵지만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젊은 의사가 시골 지역에 잘 가기 어려운 거는 야간 당직을 또 계속 해야 되고 또 응급실의 폭력 문제라든지 또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개 이제 그 시골 지역에 가는 걸 꺼려한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소한 응급실 취약 지역에 운영을 하려면은 의사, 간호사, 또 원무과 직원, 또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하는 방사선 기사, 검사는 임상병리 기사 이렇게 최소한 5명 이상의 이런 인력을 그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취약지 응급실에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입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떤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정부 지원이나 지역사회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응급의료는 공공의 영역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 다각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의료진들도 선뜻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시골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출퇴근하세요? 아니요, 전 기숙사에 있어요. 일단 인력이 부족하니까 3교대가 안 되죠? 3교대가 안 되니까 24시간제를 돌아가는데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8시간이 하루의 근무 양이잖아요. 근데 24시간이니까 하루에 3일치를 다 몰아서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또 병동도 보셔야 되죠. 응급실도 보셔야 되죠. 외래도 봐야 되죠. 많이 어렵죠. 네. 저 또한 저는 구미에 살거든요. 구미 중소병원에도 간호사 인력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려면은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한 반 정도 운전하고 와서 24시간을 근무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에 24시간 근무하고 아침에 또 1시간 반을 운전하고 집으로 또 퇴근을 하면 솔직히 여기 이렇게 올 사람 간호사 쌤은 없으실 거예요. 네, 이 교수께서도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강원 지역 응급실은 어떤 상황인가요? 강원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이제 13개 취약지가 있는 강원도와 또 충북 단양, 경기도 여주 또 취약지가 15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취약 지역에 항상 그 인력이 이 의사 인력,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복지부에서는 이제 권역응급의료 센터에서 이 파견을 좀 요청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권역응급의료 센터에서도 사실 그 이 여러 가지 뭐 닥터 헬기나 이런 근무 인력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사실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좀 이 인력을 좀 이 경직성이 사실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가 기준은 응급실이 제대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이라는 정부, 그리고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기준으로는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는 병원,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사이에 농어촌 지역의 응급 환자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응급실, 그 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네, 벼랑 끝에 몰린 마지막 응급실들, 대부분 의료 취약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교수님, 의료 취약 지역이 어떤 곳인가요? 네, 의료 취약 지역은 말 그대로 병의원 같은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특징은 땅은 넓지만 인구 수는 7배나 적고 또 인구 밀도를 따져보면 54배나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와 또 중증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국에 과연 몇 곳이나 되고 어느 지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의료 취약 지역은 전국에 모두 36곳이고 보시다시피 주로 농어촌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보면 될까요, 교수님? 예, 시골에 농사 짓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구 차이가 나고 또 외과, 산부인과 이런 의원들도 제대로 없고 또 이 병원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당히 의료가 취약하고 사실상 이런 병원 한번 제대로 이런 곳에서는 병원 한번 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응급실이죠. 응급실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걸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되도록 우리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36개 의료 취약 지역 가운데 응급실이 단 하나도 없는 곳이 12곳, 나머지 20여 곳도 살펴봤더니 응급실이 단 한 개씩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이 시각도 어쩌면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36개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실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해 봤더니 30분 안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46%, 절반에 가깝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농어촌에서는 골든타임 지키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심정지나 교통사고 등 중증 손상 같은 경우에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특히 나머지 도시 지역은 3.8%밖에 안 되는데 단지 의료 취약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고조하기 위한 초반 시간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 내를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피크타임, 2번 티타임, 3번 골든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지금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응급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박 기자, 지역 의료 체계의 붕괴 실태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강력한 평가와 또 삼진 아웃 제도가 시작된 게 2013년, 따져보면 이제 3년이 다 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내부적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이 수면 위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삼진 아웃 대상은 20여 곳의 응급실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15곳이 지역에 단 하나 남은 이 응급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병원 모두에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 여기 YTN 국민신문고인데요. 3회 연속 미충족이 됐다고 하셔서요. 저희 병원장님께서 이제 복지부에 찾아가셔갖고 저희가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자진 반납을 하고 네, 응급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을 닫고 싶은데 현재로서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구에 있는데 저희도 언제까지 버틸지는 미지수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응급실이라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기가 사실 힘들죠. 네, 취재 결과 15곳 가운데 이 5곳이 응급실 운영권 반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응급실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열어는 놓겠다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네, 이 인구는 적고 또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미국의 사례를 좀 보시면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 설치돼 있어서 이 45개 주에 1,300여 개 병원을 선정해서 우리처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정해진 돈을 주고 평가를 하는 식이 아니고요. 이 치료한 환자 수를 검토해서 그 인건비와 재료비에 101%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 100%만 주면 병원은 너무 남는 게 없으니까 병원 몫으로 1%를 더 주는 거죠. 네. 다음은 영국인데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핵심 인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병원이 의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전문의 대신 일반의가 2차 수준의 진료를 담당하고 간호사가 의사가 할 수 있는 진료와 시술을 일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앙과 지방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런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의료진이 볼 때 좀 묘안은 없습니까? 네, 취약지에 병원을 응급의료 기관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모든 응급 처치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이송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닥터 헬기를 취약지에 5곳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 닥터 헬기는 날아다니는 응급실입니다. 응급학 전문의와
이 간호사 네. 또는 또 이 응급부조사가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처치를 하는 그런 이송 체계가 중요하고요. 또 이 적절한 취약지에서 적절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민간 의료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병원 이런 어떤 그 공동체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예. 의료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나 자치단체가 체계를 만들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국민신문고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고조하기 위한 초반 시간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 내를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피크타임, 2번 티타임, 3번 골든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지금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운이 없고. 네. 기운이 없어, 기운이. 차가 있나, 뭐 있나. 잘못하면 저기서 앉아 죽어도 뭐 할 수 없죠. 날 셀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죽으면 그만이고. 오다가 또 버스 타고 또 여기 와서 또 내려가고 주차장에서 또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오고. 예, 그 얘기지. (24시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 응급실. 삶과 죽음의 교차점인 이곳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새벽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80대 남성. 네? 이제 아침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엄마 이렇게 아버지를 느끼니까 뭐 인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처제가 있더래요.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의료진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혈관에 주사를 투입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다행히 호흡이 안정을 찾아갑니다. 오히려 다른 피 검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른 피 검사에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위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응급실이 가까이 없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각각 거리도 한 5분 거리고 그래서 사람이 다급하다 할 때는 또 안 그랬습니까? 아프면 빨리 가야 되고 거리가 더 멀면 또 갈수록 사람이 또 더 악화될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가고. 사실 이곳 전북 진안은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응급실 오지였습니다. 소백산 고원지대인 전라북도 진안과 무주, 또 장수, 이 세 지역을 합쳐도 인구는 10만 명 수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어느 누구도 응급실이 있는 민간 2차 병원을 열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주를 가려면 하루에 2번씩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은 많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갖고 제 병을 키울 만큼 키워가지고 결국 다리 절단되고 허리까지 수술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몸이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이에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는 94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진안군 의료원을 설립했습니다. 85병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응급실을 포함해 6개 진료 과목과 80여 개 병상을 만들었고, 이 건축과 시설비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인력도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다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의료진을 못 구할 일은 없습니다. 민간 의료원이 외면한 시골 마을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원이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공의료가 공익적 의료를 담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그런 뜻이죠. 네, 흔들리는 지역 의료 체계, 과연 해법은 없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권준욱 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화면을 보면은 진안군 의료원,
공공의료 이런 말을 쓰는데 시골병원 응급실의 그 대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 것은 취약지의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소위 이런 공공의료기관은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예. 신포괄수과제 등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이 농어촌 응급실들을 둘러본 결과 이 응급실들마다 재정난과 또 인력난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다, 운영권 자진반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 기준, 이걸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한 지적과 건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게 되면 2012년에 저희가 한 차례 지정 기준을 좀 완화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때 그 환자 수에 따라서 연간 응급 환자가 10,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간호사 인력을 저희가 좀 대폭 낮춘 적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그 이후에 군 지역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충족률이 한 2009년까지만 해도 3분의 1만 충족했는데 네. 2014년에는 한 3분의 2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지에 있는 분이나 도시에 사는 분이나 응급실의 마지노선 최하의 어떤 질 보장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인력 중에 일정 부분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예. 저희가 취재하던 도중에 지난 10일이죠.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권 국장께서 그 대책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년, 향후 5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응급과 분만에 대한 것인데 특히 이 응급에 대한 것은 일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겁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대폭 늘리고 닥터 헬기도 확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동시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응급 수가를 현실화하고 또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와 연계해서 지급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들입니다. 동시에 간호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의료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핵심은 공공 의료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겠다는 것이 또한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별도의 뭐 대학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정부가 그 양성하겠다는 이 의사는 별도 티오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계나 일부에서는 사실 의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저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예 별도의 인력입니다. 공중보건의사로 그 일을 저희가 대체를 해왔는데 공중보건의사가 2009년에 비해서 2014년에 무려 한 31% 감소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별도의 인력 양성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학을 세워서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은 그 구체적인 인원 또 배출 시기 이런 걸 지금 가늠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대학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목표가 2020년입니다. 2020년. 국회에서 법률이 일단 상정은 돼 있으나 만약 19대에 안 된다 해도 20대에 다시 법안이 심의가 시작돼서 금년에 결론이 맺어진다면 2020년에 학교가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10년의 그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가 부여가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자치의대라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도도 부여마다 2-3명의 정원을 받아서 의사를 배출하고 일본은 9년 의무 복무를 합니다. 2020년부터 학교가 시작되면 전문의는 2031년부터는 배치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모델을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모델은 일본에서 좀 성공한 모델인가요? 일본에서 잘 가동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자치의대 졸업을 하고 의무복무 9년을 마친 다음에 거의 70%는 원래 근무하던 그 취약지에 계속 남아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일반인은 2026년부터 또 전문의는 2031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장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텐데
이 공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메울 방법이 있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2031년 남학생이 군대까지 따진다면 2034년입니다. 예.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 사이에 이미 좀 거의 사문화된 제도 중에 공중보건 장학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의과대학을 다닐 때 장학금을 주고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취약지에 근무시키는 제도인데 예. 그게 마지막 배출된 것이 1996년입니다. 그 후에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예. 그 제도를 거의 가동을 안 해왔습니다. 정부는 금년에 그 제도, 정확한 법명은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재설계해서 예.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최대한 빨리 도입이 혹시 될 수가 있는 대책인가요? 일단 제도 도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 법은 돼 있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네. 그 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제 장학금이 지원되면 빠르면 한 6년이면 왜냐하면 의과대학 과정이 6년이니까 물론 전문의 수련 과정까지 치면은 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보건의료대학이 본격 가동되는 시기 그 중간 단계로서 대안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권 국장님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혹시 그 내용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건 좀 문제점 아니냐 또는 뭐 건의하고 싶은 내용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그 뭐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데 우선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제 취약지에 문제가 되는 그 이 인력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공공 어떤 접근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 우선 당장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대책을 만들 때 일선 그 응급의학 쪽에 계신 의사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겠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공급자도 공급자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요자, 예.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분들과 달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도시에 사나 시골에 사나 같은 수준의 의료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예. 네, 지금 정부가 세운 이 별도의 인력 양성 대책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대책일 것 같긴 한데요. 이 당장 시급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이 기준은 도저히 낮출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역 응급 의료 기관으로 269개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 여기는 도시병원 200개, 또 농어촌 병원 100개가 모두 함께 포함이 돼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 기준을 좀 별도의 기준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고려는 할 수 있겠으나 일단은 지금 응급의료 기금 중에 약 370억이라는 재원이 취약지의 응급의료 기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공중보건의사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간호사의 경우도 금년 4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지방의료원에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시범사업도 시작을 하고 또 지금 수가도 개편이 되면서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응급실을 이용하실 때 관리료도 이제 수가화하는 것도 지금 시작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과 함께 고려는 해볼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같은 질과 수준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 의사들 의견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핵심은 뭐였을까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저희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따라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 재정이 한정돼 있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저희도 바라면서 끝으로 좀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교수님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응급 환자는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취약지에도 그런 적절한 환자를 응급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다 응급 상황입니다. 의사가 보기에 응급이 아니더라도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원격 의료, 원격 협진 등을 통해서 또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기자도 이번 내용 취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지금 권준우 국장님께서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골 응급실들이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정부도 이번 공공보건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시간을 지칭하는 용어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내용을 볼까요? 네. 초반 시간 5분에서 10분을 지칭하는 용어. 정답은 3번 골든 타임입니다. 보통 5분에서 최대 10분을 의미하죠. 응급 환자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시간을 지칭하는 용어. 정답은 3번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정답자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유, 요거 진짜, 아유. 지난해 12월이죠. 저희는 도로 위의 지뢰, 과속 방지턱에 대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 형태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과속 방지턱의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과속 방지턱의 높이를 10cm 이하로 제한하고 부적합 방지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끄는 국민신문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